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출퇴근길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예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자식들을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름 아닌 시가 식구들한테 말이죠.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자식 일 앞에선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시가 식구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하고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아껴왔지만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한번 털어놔 볼게요. 사실 제 인생은 어릴 때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지금도 저는 제 부모의 얼굴을 모릅니다. 언젠가는 나를 찾아와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고 울고불고 하는 꿈을 꾼 적도 있지만 지금은 헛된 소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육원 생활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지원금만 쏙 받아먹고 아이들은 나 몰라라 하는 곳도 있다는데 저희 보육원 원장님은 무척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본인 사재를 털어 저희 학비를 내주실 정도였죠. 선생님들도 다들 친부모처럼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인이 돼 보육원을 나온 뒤부터였어요. 국가에서 주는 자립지원금은 작은 원룸 하나 구하고 나니 끝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고깃집, 카페, 백화점 판매, 버스 안내,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정도였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변변한 기술도 없는 어린 여자애를 써줄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딱한 사정을 보육원 원장님도 알게 되셨어요. 전 이미 보육원 사람이 아니니까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원장님은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작은 영어학원 사무보조 자리를 구해주셨습니다. 학원비를 수납받고 강사들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이었죠.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라 전에 하던 다른 일보다 몸이 편했어요. 그런데 돈은 2배 이상 많이 줬죠. 원장님에겐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질 나쁜 강사들이 갑질을 하긴 했지만 일은 할만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자극이 되기도 했죠. 사실 학창시절엔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성인이 돼 사회생활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걸요. 특히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고아는 배운 게 없으니 더 무시당하더군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강의실 문방 너머로 수업을 훔쳐들었습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배워두면 어디에서든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실 청소를 끝내놓고 잠깐 시간이 비길래 문 밖에서 수업을 훔쳐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정숙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학원에 소속된 다른 강사님이었어요. 워낙 잘 가르쳐서 학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스타 강사였죠. 전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사님은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밖에서 수업 듣고 있던 거예요? 하고 되묻더군요. 들켰구나 싶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하나 아찔해졌죠. 죄송해요. 일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뭐 어때요?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쉴 때 그러는 건데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가 보기 좋네요. 영어는 왜 배우려는 거예요? 하지만 강사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어린 나이에 학구열이 대단하다면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더군요. 그냥 배워두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학교 다닐 땐 몰랐는데 공부가 참 재밌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배울 걸 그랬어요.
지금은 먹고 살기 바빠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밤에 하는 강의도 있는데 정숙 씨만 괜찮으면 일 끝나고 들어볼래요?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공짜로 해줄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욕심이 나더라고요. 다른 여러 강사들의 수업을 도강해봤지만 이 강사님이 확실히 제일 재밌게 잘 가르쳤거든요. 망설이던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강사님. 뭘요? 내 시간표는 알죠? 다음 주부터 개강이니까 일 끝나면 시간 맞춰서 수업 들으러 와요. 그 뒤로 학원 일을 끝내고 일주일에 3번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알파벳도 잘 몰랐던 생초보인 제가 답답하기도 했을 텐데 강사님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잘 가르쳐 주셨어요. 조별 미션 같은 걸 하면서 다른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죠.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사람 된 도리로 뭐라도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월급날이 되자마자 바로 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강사님,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왜요? 뭐 모르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월급 받았거든요. 공짜로 수업도 듣게 해주셨는데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강사님은 괜찮다고 M1대 돈 쓰지 말라고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고 몇 번이나 권하자 결국 수락하셨죠. 저는 강사님과 함께 그때 한창 인기를 끌던 경양식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돈가스를 시켰고 강사님은 비후가스를 시켰죠. 남자와 단 둘이서 사석에서 밥을 먹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허둥대다가 세트로 같이 나온 오렌지 주스를 바닥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강사님은 바로 일어나서 제게 냅킨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직원을 불러 바닥을 치워달라고 했죠.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가 흰색 옷을 입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비누로 대충 얼룩을 빼봤지만 오히려 더 번지기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물기만 대충 닦은 뒤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아유 저런, 옷이 더러워졌네요. 집에 가서 빨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강사님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글쎄, 본인의 자켓을 벗어서 제게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로 집에 갈 때까지 가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아요. 얼른요. 결국 전 강사님이 건네준 자켓을 허리춤에 둘렀어요. 남자의 그런 호의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얼굴 가득 열이 몰리더군요. 강사님은 참 매너가 좋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엔 본인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그 뒤로 저는 강사님만 보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업에도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고 하루라도 얼굴을 못 보는 날은 왠지 모르게 우울해졌죠. 맞아요. 강사님을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제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고백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전 고아에 고작 학원 사무 알바였고 강사님은 저희 학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기 스타였으니까요. 제 마음을 깨달은 뒤로 전 되도록이면 강사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정숙씨,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내가 태워다 줄게요. 강사님이었어요. 당황한 전 얼른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무실에 우산 있어서 그거 쓰고 가면 돼요.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닌데. 우산 써도 다 젖을 거예요. 내 차 타고 가요. 그럼 좀 이따 비 좀 잦아지면 갈게요. 그러자 강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계속 거절하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죠. 뭐라고 말해야 하나 망설이는데 강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기분 탓인가? 정숙 씨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알겠어요. 앞으로 일적인 얘기 외에는 말 안 걸게요. 제 대답을 기다리던 강사님은 그대로 몸을 돌렸어요. 이대로는 모든 게 끝장이었죠. 좋아해서 그래요. 저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외쳤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두 눈이 동그래져선 뒤를 돌아보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아해서 그랬다고요. 어차피 강사님은 저 같은 건 관심도 없을 텐데 자꾸만 좋아져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피했던 거예요. 제 말에 강사님은 벙찐 것 같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저만 쳐다보더군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전 그대로 학원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비가 오든 말든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저 이 자리를 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강사님이었죠. 강사님도 우산 없이 뒤쫓아 나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강사님, 우산도 안 쓰시고 밖으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정숙 씨 좋아한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 씨처럼 어리고 예쁜 사람한테 괜히 나이만 먹은 노총각이 찝적대는 것 같아서 참았는데 실은 저도 오래전부터 정숙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제가 멍하니 바라만 보자 강사님이 먼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마주 안았죠. 그날 이후 강사님과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게 무슨 돈이 있냐면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다 본인이 부담한 건 물론이고요. 본인 차로 매일같이 저를 출퇴근시켜줬죠. 또 생일엔 저를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정수가. 널 버린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했지만 난 오늘 하루만큼은 널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해. 널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야.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텅 비어있던 가슴이 남자친구의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친구에 대한 제 마음은 점점 커져갔어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좀처럼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연애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제 불안감과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결국 술을 잔뜩 마신 어느 날 전 남자친구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오빠는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고아라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사귄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오빠는 나한테 한 번도 결혼하자고 말한 적이 없잖아. 나도 당연히 너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아에 가진 것도 없는 나랑은 결혼 못하겠다는 거잖아. 고아라는 콤플렉스가 자꾸만 저를 삐뚤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곱게 들리지가 않았죠. 결국 저는 됐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끝끝내 저를 붙잡지 않더군요. 너무 비참했어요. 집에 틀어박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늦게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말이죠. 여긴 어쩐 일이야?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남자친구는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수가,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난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 우리 집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아버지가 노름에 미쳐서 집 잃고 땅 잃고, 그나마 대학생 때부터 내가 과외하면서 우리 집 식구들 먹여 살린 거야. 지금도 아버지는 허구한 날 고스톱 치러 다니고
엄마랑 여동생은 나보면 돈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해. 이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처음 듣는 남자친구의 가정사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남자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이내 목이 메여 오더군요. 어느새 남자친구는 울고 있었어요. 사귀는 내내 제 앞에선 눈물 한 방울 안 보였던 사람인데 말이죠. 전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빠 힘든 것도 몰라줘서 미안해. 난 오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 넌 나를 보고도 몰라? 너 만나기 전까진 여자라면 쳐다도 안 봤어. 책임질 사람만 하나 더 늘리는 셈이니까. 근데 넌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라고. 나 오빠가 책임져야 할 사람 아니야. 내 한 몸은 내가 챙길 수 있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모아놨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오빠.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훨씬 낫잖아. 전 용기를 내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인생까지 망칠 수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듬해 가을, 저희 두 사람은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은 치렀지만 남편도 저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아파트는커녕 작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고작이었죠. 하지만 신혼집이 고시원 쪽방이었다고 해도 행복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그깟 집이 대순가요. 쭉 혼자였던 제게 드디어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긴 것만으로도 든든했죠. 결혼 후 저는 바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있던지라 빨리 애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은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할 거라면서 일하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또 퇴근 후엔 제가 좋아하는 호떡이며 과일 같은 먹을거리를 꼭 사왔죠. 남편을 기다리면서 집을 청소하고 두 사람 몫의 밥을 짓는 일은 참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바로 시가 문제였죠. 남편의 말처럼 여전히 시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화투를 치러 다니셨고요. 시어머니와 제 또래의 시누이도 따로 바깥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줘야만 했죠. 남편 월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중 절반을 시가에 보내고 나면 순식간에 지갑이 홀쭉해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임신 준비 때문에 출퇴근하는 일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 화장품 사은품 포장하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00개씩 한 달을 일하면 그래도 저희 부부 식비 정도는 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여보. 못난 남편 만나서 당신이 고생한다. 이런 걸로 뭐가 미안해. 집에만 있자니 좀 쑤셔서 하는 거야. 제가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 남편은 늘 미안해했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사정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가 식구들의 모진 시집살이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시가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던 남편이 워낙 단호했기 때문에 차마 결혼을 반대하진 못했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제게 다정하게 말 한 번 걸어주신 적 없었죠. 그래도 따로 나와서 사니까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제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잡다한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리를 다쳤으니 와서 장 좀 봐달라. 집에 전구가 나갔으니 갈아달라. 요구사항도 가지각색이었죠. 남편에게 얘기하면 괜한 분란만 만들까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묵묵히 시부모님의 심부름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제가 호구처럼 보였던 걸까요? 시부모님의 요구사항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본인 집에서 매일 점심 저녁을 차리길 요구하더군요. 그것도 제게 집안일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네가 살림을 뭐 누구한테 배울 수 있었겠니? 내가 네 엄마다 생각하고 많이 배우거라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입으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 바쁘셨죠. 기껏 고생해서 상을 차리고 나면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국이 짜네 싱겁네 하면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길면 꼬리가 밟힌다고 얼마 못 가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날 저와 데이트하려고 신이 나서 집에 왔더니 아무도 없던 거죠. 제가 그 시간에 시가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이 하녀도 아니고 왜 어머니 아버지 밥까지 차려줘야 합니까? 여보, 전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은 처음 봐서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늙은 시부모 밥 좀 차려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유세를 떨어. 하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래서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결혼하면 그저 지 마누라만 챙길 줄 아니. 하면서 서운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시부모님에게 쌓였던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죠. 두 분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중학생 때부터 저 혼자 신문 배달하면서 살았어요. 언제 아버지가 학비 한 번 보태준 적 있으세요? 엄마가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있냐고요? 늘 제가 벌어온 돈으로 두 분이서 놀고 먹기 바빴지.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니잖아요. 뭐야?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이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앞으로 더는 돈 안 붙여드릴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차 안에서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미안해 여보. 우리 부모님이 설마 당신한테까지 이렇게 개념 없이 구실 줄은 몰랐어. 괜찮다니까.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가 자주 얼굴 뵙고 하니까 오히려 난 좋았어. 좋기는.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불러도 나가지 마. 나한테 먼저 연락해. 알겠어. 걱정하지 마. 그 일로 단단히 마음이 상하셨는지 시부모님은 한동안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누이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고 곧 결혼할 것 같으니 다 같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밖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굳이 집으로 불러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 속셈은 뻔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음식을 나 혼자서 어떻게 하겠니?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하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이 저 때문에 시부모님과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쓰이던 차였거든요. 시어머니와 같이 장도 보고 음식이라도 만들면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머니 어떤 음식 만드실 거예요? 글쎄다. 우리 예비 사위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입맛이 좀 서양식이라고 하던데 스테이크 같은 걸 좀 구워야 되나?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우리 예비 사위 하면서 신우의 남자친구를 엄청 챙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자가 꽤 범상치 않은 부자였어요. 집안 대대로 미국에서 사업을 했고 남자 본인도 그곳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한 지인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우연히 시누이를 만나 사귀게 된 거였죠. 시누이가 얼굴은 꽤 예쁘장해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주 주말에 남편과 같이 시가로 향했어요. 남편은 왜 미리 가서 일을 돕느냐며 내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부모님과 좀 풀어보라고 하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시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 남편은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바둑을 뒀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 같아서 몸은 힘들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점심시간 때쯤 시누이와 남자친구가 도착했어요. 어머, 새언니, 언제 온 거예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저는 저를 향해 인사하는 시누이를 보고 내심 깜짝 놀랐어요. 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피어싱까지 하고 다니던 날라리는 어디 갔는지 긴 생머리에 단정한 원피스를 쫙 빼입고 요조숙녀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현수라고 합니다.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키도 훤칠하니 참 잘생겼더라고요. 교양 있는 말투며 행동이 딱 봐도 귀티가 났죠. 시부모님은 시누이의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시장할 텐데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요.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우리 집사람이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줘. 아마 먹어보면 자네도 놀랄걸세. 그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혹시라도 별로면 얘기하게나. 내가 다른 걸로 다시 시켜줄 테니.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 맛있을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는 거의 시키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한 건 저인데 제 얘기는 쏙 빼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남편 옆에서 얌전히 밥을 먹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식사 중에도 딸을 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상이가 나이에 안 맞게 너무 순진해서 여태 연애 한번 안 해봤거든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사위를 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네 우리 상이 데려가면 호박을 넝굴지 않고 가는 거나 다름없어. 우리 상이가 예쁘지, 착하고 얌전하지, 요리 잘하지. 그야말로 1등 신부감이라고. 아가씨도 부끄러워하긴 했지만 싫은 내색은 아니었어요. 아이 참, 엄마 아빠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창피하게. 하면서도 부모님의 칭찬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시누이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뒷정리를 했어요. 남편이 그냥 가자고 했지만 설거지거리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설거지를 끝내고 주방 청소를 끝내고 나니 어느덧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제 그만 가볼게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두 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사건 때문에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으신 것 같았죠. 여보, 상이 결혼하면 우리도 미국으로 건너가겠죠? 뭐 그래야지. 상이 혼자 어떻게 보내? 사돈댁이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부자라니까 우리 살 집 정도는 마련해 주겠지. 미국은 평범한 사람들도 수영장 딸린 2층 저택에서 산다던데 너무 기대돼요. 그동안 상철이가 보내준 돈으로는 입에 풀칠도 못했잖아요. 내 말이. 그러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아주 눈꼴시여서 누가 보면 달에 한 1,000만 원쯤은 주는 줄 알겠어. 누가 봐도 저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대거리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냥 가자면서 말리더군요. 전 씩씩대면서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당신 무시하는 게 어딨어요. 그동안 누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원래 그런 분들이야.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안 해.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나중에 문제 생길까 걱정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상대로 사기치는 거잖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뜻밖의 소리를 했어요. 사기라뇨? 시부모님이 아가씨 남자친구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요? 상이제 중학생 때부터 엄청 놀았어. 질 나쁜 남자도 여럿 만나고 다니고 피임도 제대로 안 해서
애도 몇 번 지웠는데. 진짜요? 근데 왜 아까 시부모님은 아가씨가 남자 한번 만나본 적 없다고. 그 남자랑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지 뭐. 아유, 난 모르겠다. 우린 그냥 모른 척 하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참 찝찝하더라고요. 결국 전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남편에게 대충 얘기 들었다고, 결혼할 사람이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엄청 화를 냈죠. 내가 뭐 유부녀였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상대방한테 다 말하고 결혼해야 돼요? 웃기네 진짜. 제 인생이니까 오지랖 좀 그만 부리세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 언니랑 오빠는 국물도 없어요. 알겠어요? 괜히 전화했다가 본전도 못 건진 셈이었죠. 그해 겨울에 아가씨는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따라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죠. 시부모님도 함께 따라가고 싶은 눈치였지만 아가씨가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눈에 띄게 냉랭해졌어요. 남편이 보내는 생활비도 더는 받지 않으셨죠. 아가씨가 다달이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집도 엄청 큰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더니 외제차까지 새로 뽑으셨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그쯤 제가 임신을 해서 시가 식구들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아들, 딸, 쌍둥이가 찾아와 줬는데 처음 하는 임신이라서 그런 걸까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온몸이 팅팅 부어서 두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죠. 병원에선 임신 중독증이라고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대기만 했죠. 혹시라도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저희 둘 다 오직 아이가 태어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마침내 그해 겨울, 저는 건강한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습니다. 1분 차이로 남자아이가 첫째, 여자아이가 둘째가 됐죠. 정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이래서 생겼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눈에 담은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임신 중독증은 보통 출산하고 나면 나아지는데 전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동안 계속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퇴원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남편도 직장 때문에 아이들을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희 부부의 사정이 안쓰러웠던 걸까요? 출산 후에도 와보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웬일은 그래도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다는데 얼굴은 보러 와야지. 갓 태어난 손주들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첫째가 상의를 꼭 빼닮았구나. 둘째는 상철이를 좀 더 닮았고.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난 딱 보면 알지. 근데 듣자 하니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면서? 네, 혈압이 내려가질 않아서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자네요. 그럼 그동안 손주들은 내가 데리고 있음마. 어머니가요? 그래, 그 병원에 이대로 계속 두면 돈만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 내가 집에서 너 퇴원할 때까지 봐주고 있을게. 뜻밖의 제안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못 믿어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아이들이 가뜩이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없는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사랑이라도 듬뿍 받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결국 다음날 시부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는 병원에서 마음 놓고 남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빨리 제 품에 안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죠. 마중 나온 남편과 함께 바로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간다고 연락했더니 뭐 벌써 오냐고 만류하셨지만 하루빨리 아이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시부모님은 으리으리한 2층 저택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 왔니? 네, 어머니. 애들은요? 잘 있나요? 그래, 지금 막 네가 줬던 모유 먹고 누워있다. 전 시어머니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기 침대는 한 개뿐이었고 그 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도 한 명뿐이었어요. 큰애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지훈이는요? 지훈이가 안 보여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말 안 했나? 네 신우가 불임이라 한 명 줬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한테 저희 애를 줬다고요? 그럼 어떡하니? 그 집에선 애를 꼭 바라는데 너희 신우는 불임이고 이대로 이혼당하게 둘 수는 없잖니. 알고 보니 시누이는 몇 번 아이를 지운 경험 때문에 임신이 힘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차마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비밀로 하고 있던 거였죠. 더군다나 남편이 외동이라서 시가에서 더욱더 아들을 바랬다고 해요. 너무 큰 충격에 할 말을 잃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고아인 엄마 밑에서 크는 것보단 우리 상이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니? 미국이면 애 키우기도 더 좋을 거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라. 그 말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여보, 얘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러자 뒷짐지고 있던 시아버지가 얼른 남편을 시어머니에게서 떼어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제 쪽으로 밀어버리셨죠. 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애 데리고 가거라. 계집애라 그런가 밤마다 어찌나 울어대는지 잠을 못 자겠어. 저희 부부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그렇게 시가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누이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애를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는 지인에게 딸을 맡기고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시누이가 보낸 편지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영어도 잘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길을 물어 시누이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곧바로 시누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캥기는 게 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여기까진 왜 온 거야? 진짜 누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더 할 말 없고 내 아들 내놔. 안 그러면 나 가만히 못 있어. 오빠가 가만히 못 있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애 둘이잖아. 그럼 하나쯤은 나한테 양보해. 불임인 거 알면 나 이혼당할지도 모른다고. 동생 인생 진짜 망치고 싶어서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애를 못 낳는다고 남의 집 애를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남편과 시누이가 실랑이를 하는 사이 저는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정부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막아섰지만 밀치고 위층으로 올라갔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이었어요. 아니, 여긴 어떻게... 저를 알아본 시누이 남편은 몹시 놀란 눈치였어요. 전 그런 상대를 붙잡고 다짜고짜 매달렸습니다. 저희 애는요? 저희 애 어딨어요? 당장 돌려주세요. 어떻게 도둑질할 게 없어서 남의 애를 도둑질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 좀 하고 차분하게 얘기해 보세요. 보아하니 시누이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전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경악한 얼굴로 저를 보던 시누이의 남편은 이내 참담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다 사실인가요? 네, 못 믿겠으면 이 자리에서 벼락 맞고 죽어도 좋아요.
유전자 검사를 하든 뭘 하든 전 떳떳하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애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무사한 거 맞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신우이의 남편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한눈에 봐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첫째가 맞았어요. 그 사이 2층으로 올라온 남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찾은 거야? 무사해? 응, 그런 것 같아. 이제 얼른 집에 가자, 여보. 더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래, 얼른 가자. 이리 와. 전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 사이 올라온 신우이가 저희를 보더니만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요. 새언니가 불임인데 그래서 내가 임신한 걸 계속 질투했는데. 거짓말 좀 그만해. 너 전에도 남자 만난 적 없다며. 근데 네 핸드폰에 있던 남자 사진 때문에 다 걸렸지. 그것 말고도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근데 설마 임신까지 거짓말을 했을 줄이야. 이번엔 거짓말 아니에요. 맹세할 수 있어요. 웃기지 마. 너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배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병원도 절대 안 가려고 했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한국 가서 낳고 싶다면서 막무가내로 가버렸지. 그리고 한 달 후에 예정일보다 빨리 낳았다면서 애 데려왔고. 설마 했는데 너 진짜. 나 더는 너랑 같이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도 시부모님도 너무 애를 원하니까 내가 조급해서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오빠 애를 훔쳐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네? 남편에게 애원하는 시누이를 버려두고 저희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인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출근해서 집에 없고 저와 아이들 뿐이었죠.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시어머니는 대뜸 고함부터 질렀습니다. 키어인 미국까지 가서 애를 도로 데려와? 너희 신우가 인생을 망치니까 그리 좋냐? 응? 어머니, 애들 깨겠어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뭘 밖에 나가서 얘기해? 지금 그쪽 집안에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듣자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에 시부모님을 유괴죄로 신고하겠다는 남편을 말렸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멀쩡한 남의 집 애를 훔쳐가 놓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뭐? 경찰? 시애미가 손주 좀 데려간 게 무슨 큰 죄라고 이래?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이것도 엄연한 유괴예요. 저를 속이고 미국에 있는 시누이 집안으로 보내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충분히 어머니 콩밥 먹게 할 수 있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간 큰 짓을 벌이신 것 같더군요.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세요.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꽁지를 내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시누이가 이혼당한 뒤 귀국하자 이번엔 시가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으로 몰려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망쳤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보다 못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죠. 시부모와 법적 싸움을 벌인 게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자세히 털어놓진 않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래도 죄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저희에게 유리한 싸움이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시누이와 시아버지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뒤늦게 시부모님은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도 남편도 더는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시가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겐 이제 외가 식구들뿐 아니라 친가 식구들까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가족은 없느니만 못하니까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원하던 곳으로 이직에 성공했고요. 연봉도 거의 1.5배 가까이 올릴 수 있었어요. 저는 한창 쌍둥이들 육아에 전념하다가 최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을 개업했습니다. 아직 수입은 미미하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고객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잘 커졌습니다. 지금 큰애는 박사 공부 중이고요. 작은애는 공무원이에요. 둘 다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게 제 유일한 고민이라면 고민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언젠가 좋은 짝을 데려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세요.